안녕마을은 지금 뭐 사무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한 달에 못해도 두세 팀씩 온다니까요. 네. 전국에서 손꼽히는 도시재생 성공 사례라고 손꼽히죠. 네. 사회적 마을관리 사회적 분석도 거의 처음 생기지 않았나요? 누구도 있죠. 있긴 소울이 잘 있는데. 생겼고. 지역에서 지점에서는 이제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은 처음이죠. 대전이 처음이죠. 그래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오늘 이제 그래서 기록 얘기할 거고요. 그 사전에 사무장님 뵙고 왜 이 강의를 시작했는지는 들었어요. 여기 뭐 말 안내사, 해설사, 말 해설사 아니면 안내자를 양성하는 교육까지 갈 거고 뭐 이런 말씀 해주셔서 알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오늘 이제 뭐 키워드 두 개는 마을하고 기록인데 이게 기록이 우리나라는 원래 기록의 민족이에요. 그 양으로 따지면 그 유네스코에서 기록문화유산으로 지정하거든요. 양으로 따지면 중국을 따라갈 수는 없는데 워낙 땅덩이가 넓으니까. 근데 유엔에서 지정한 기록문화유산을 인구나 나라 면적대로 치면 우리나라가 훨씬 많아요.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수많은 전란 속에서 역사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기록물들이 유실됐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게 그 정도니까 우리는 참 기록을 중요하게 여겼던 나라죠. 조선왕조 실록을 비롯하여 그 당시 같이 작성했던 승정원입니다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은 8만 대장 이런 것들이 다 기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옆 동네인 청주에 유네스코 기록문화유산 관련 센터가 들어서요. 지금 그쪽에 그 직지 그 기념관 있잖아요. 박물관처럼 전시관처럼 해놓은 그 앞에 제가 작년에 갔을 때 한참 공사 중이었는데 좀 있으면 아마 완공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유네스코 기록문화유산 센터가 거기 들어올 정도로 대한민국은 뭐 물론 그게 여러 군데 있어요. 여러 군데 있지만 세계에서 알아주는 기록문화유산 그리고 아직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지진 않았는데 지금까지 그 세계 최초의 일간 신문은 독일에서 1600년대에 발간된 무슨 짜이퉁이 신문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게 세계 최초의 일간지라고 배웠는데 생수처럼 얼마 전에 그 우리나라 영천인가 경북 영주에 있는 어떤 절에서 우리나라 조보라고 이름 붙인 일간 신문이 발견이 됐어요. 무석사였나? 절 이름까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스님이 그걸 턱 내놓으셨는데 그게 문화재로 지정을 했죠. 문화재가 아니라 경상북도 기념물인가로 지정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연구 작업 한참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만약에 세계적으로 공인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전 세계에서 최초로 일간지가 발행된 건 조선이 되는 거예요. 1400년대 후반, 1500년대 조보. 그러니까 판매했고 모판 인쇄했고 메일 발간했고 그리고 이게 구독자들한테 돈 받고 팔았고 뭐 일간지를 접수해야 될 모든 신문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보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그리고 무엇보다 직지가 이미 구텐베르크보다 훨씬 앞서서 금속활자로 인쇄된 걸 증명했잖아요. 구텐베르크의 역사도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 인쇄술을 만들어서 찍어낸 거는 우리일지도 모르는 좀 자부심을 가져도 될 만한 일들이 되게 많아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이 기록은 왜 이렇게 기록을 중요시 여겼을까? 특히 조남조실록 같은 경우에는 사초를 왕이 절대로 못 받잖아요. 왕이 당대 왕이 사관들한테 그것 좀 갖고 와봐. 안 됩니다, 정말. 이건 역대 어느 왕도 함부로 손대지 못했던. 그래서 어떤 왕도 실제로 이 사초를 보지 못했던. 그러니까 이 사관이 분명했던 거죠. 어떤 권력도 어떤 누구도 올바른 기록에 대해서는 함부로 손댈 수 없다라는 이게 되게 분명했던 거예요. 조남조실록이 갖고 있는 역사적 가치가 그만큼 높은 거죠.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승정원 얘기까지 사관들의 이야기까지 붙여 있으니까 시대를 이해하는 데는 거의 완벽한 기록물이죠. 근데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들어요. 뭔가 대단하고 신기하고 자부심도 느껴지긴 하는데 그럼 저런 기록을 왜 해야 되지? 굳이 저거 왜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학자에 따라서 이걸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할 거예요. 저도 오늘 제가 얘기하는 게 정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들어보시고 나는 한번 생각해볼까?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문제인데
요즘에는 흔히 이게 이제 기록은 민주주의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아키비스트라고 그러죠. 그 아카이브 하는 사람들을 약간 힘든 말로 뭐 기록자라고도 하는데 아키비스트라고 해요. 근데 기록은 민주주의다라고 주장을 해요. 이 기록이 사실상 아카이브라는 이름에서의 기록은 막 공유하는 게 중심이 아니라 잘 수집하고 정리하는 게 아카이브의 핵심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이 기록이 전유물이었죠. 일단 기득권, 그러니까 돈이 많거나 권력을 갖고 있거나 돈이 많은 사람들의 전유물이었죠. 쉽게 얘기하면 개인의 기록물 중에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서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이 쓰지만 예전만 해도 뭐 나 자서전 쓸래 하면 다 비웃었잖아요. 이게 뭐 하겠다고 자서전 쓰냐. 그러니까 명예를 엄청난 명예를 가졌든 아니면 돈이 많든 뭐 성공했든 이래야 쓰는 게 자서전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전국적으로 시골 할머니들 이야기 자서전 쓰는 게 유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기록이 되게 확대했지만 한때는 권력과 돈이 많고 또 지역적으로 보면 서울 중심의 기록이 일어났죠. 대한민국은 모든 게 다 서울 중심이잖아요. 근데 기록도 마찬가지였어요. 서울의 이야기는 지금 아마 이렇게 검색만 해보셔도 서울과 관련한 기록물들은 엄청나게 많아요. 공공기관에서 한 거, 민간에서 한 거까지 합쳐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하지만 누가 대전을 기록해볼래 하면 다들 비웃었죠. 대전 뭐 기록할 게 있다고 대전을 기록해. 사실상 지역은 서울에 치여서 늘 가치 없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버렸어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고3 아이들 서울로 대학교 갔다고 그러면 와 하는데 우리 충대 갔어요. 공부 좀 열심히 하지. 이렇게 얘기하고 가치 없음으로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망국병이라고 얘기하는데 대한민국에서 서울과 지역은 이렇게 뭉뚱그려지잖아요. 서울 아니면은 지역이잖아요. 지방. 부산, 그렇죠. 지방이라고 그러죠. 그 지방이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 사실 지역과 지방이라는 말도 다르거든요. 이 지방은 중앙이라는 말의 대척에 있어요. 이렇게. 근데 서울을 중앙으로 일단 보고 나머지 변방 중에 이제 지방, 비방, 이게 기준점이 여긴 거죠. 근데 지역이라고 했을 때는 서울도 지역이에요. 서울 지역, 대전 지역, 부산 지역.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막 내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지방이라는 말을 쓰는 거 되게 싫어하죠. 그래서 공공기관에서는 지방사무소 이런 거 쓰면 안 된다고 막 주장해요. 이름 다 바꾸라고 지역사무소. 그렇게 했을 때 서울도 지역, 대전도 지역, 부산도 지역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거를 대전 지방 해버리면 일단 서울을 중앙으로 인정해놓고 나머지를 지방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 이제 시각 차이가 있어요. 근데 엄청나게 많은 그 차이나 차별처럼 기록과 관련해서도 서울은 잔뜩 있었지만 중앙은 없어요. 서울 기록원이 만들어진 건 한참 전이에요 이미. 그리고 서울은 기록물이 워낙 많아가지고 지방에다가 기록관을 따로 지어야 될 정도로 이미 축적되어 있는 기록물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대전은 기록물들이 그렇게 없어요. 누구 하나 대전 기록물들이 잘 정리되고 있나? 그거 어디다 보관하고 있나? 이런 거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부산 기록물들 어떻게 잘 보관하고 이거 신경 쓰지 않아요. 근데 이제 한 10여 년 전부터 지역도 기록물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제일 처음 이걸 외친 데가 부산이었어요. 우리 부산 기록관 만들 거야. 국가기록원 있잖아요. 서울기록원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산도 우리도 부산 기록관 만들 거야. 그 다음에 외친 게 충남기록관 만들 거야. 대전 아직도 안 외치고 있어요. 국가기록원이 대전에 있는데 국가기록원 대전에 있잖아요. 맞아. 네. 처음에 전민동. 그 대전은 언제쯤 외칠 거예요? 대전도 늘 딴 데 한 대여섯 군데 하고 나면 꼭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앙동은 저기 중구는 하고 있던데요. 그것도 무슨 사업한다고 좀 전에 전화가 왔어요. 강의해달라고. 근데 거기는 뭐 중고 아카이브 무슨 사업한다고 이렇게 하나 봐요. 근데 대전도 기록관이 만들어질 거고 이런 추세에 맞춰서 대학원 과정에서 아직 학부는 없고 대학원 과정에서 기록과 과정을 대학원에 지금 신설을 막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명지대학교에 되게 오래전부터 그 기록대학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부산대인가 생겼고 대전에도 한남대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양성된 대학원 과정의 분들이 요즘에 조금 잘 나가죠. 속된 말로 하면 잘 팔리죠. 그래서 아마 지역별로 기록관들이 좀 생기면 취업 자리들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근데 저는 사실은 이게 군 단위로 기초 단위로 막 내려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중부 기록관도 만들어지고 동부 기록관, 뭐 자기 익산군 기록관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생각을 한 게 제가 한 6, 7년 전에
익산시 농민회에서 의뢰를 받아가지고 익산시 농민회가 당시에 30주년이었어요. 농민회 창립 30주년. 그래서 30주년 기념 책자를 만들고 싶다고 이것 좀 와서 정리해서 만들어달라고 해서 재밌을 것 같아서 갔거든요. 물론 한 서너 달 죽도록 고생을 많이 했는데 재밌을 것 같아서 갔는데 재밌었어요. 힘들었지. 근데 가가지고 사무국장님이 참고 자료예요 하고 이렇게 쫙 풀어놨는데 정말 산더미 같은 거예요. 90년도에 창립이니까 90년도부터 거의 2018년, 9년까지 모아놓은 자료가 어마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90년도에 막 그 등사기로 민 것 같은 위인물들을 이렇게 막 바스라질 것 같은 걸 꺼내가지고 하나씩 넘겨보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대학교 다닐 때거든요. 그러니까 사회 분위기를 저도 어느 정도 알 때니까 그때 당시에 막 그 의료보험 확대 적용하던 때에 농어민 의료보험 경감해야 된다라는 막 데모하고 막 그 데모하는 내용들 막 이렇게 막 써있고 하는 거 막 넘겨보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거 보는데 막 또 농민의 아저씨들 모여가지고 회의하고 회의록을 모나미 볼펜으로 이렇게 수기로 쓰신 회의 자료들 막 잔뜩 있는 거예요. 이거 다 갖고 계셨어요? 그랬더니 사무국장님이 이사 3번 가면서 버린 게 그만큼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의 분량이 버려진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거를 농민의 차원에서는 저장하거나 보관하거나 분류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농민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그걸 보면 아, 이 시대에 이 시기에 익산시가 어떤 상황이었구나. 국회의원은 누구였는데 어떤 발언을 했고 화난 농민들이 어디를 점거해서 어떤 국회의원 사무실에 들어가서 난리를 치고 이런 게 막 다 나오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 이 시대 분위기가 이랬구나. 이때 농민들이 주장했던 이런 거였구나. 이게 우리 국가의 문제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그런 문제들이 서울에서 국가 차원에서 기록한 건 있어요. 하지만 너무 피상적이고 디테일이 약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익산은 익산대로 아카이브 해놓고 홍성은 홍성대로 아카이브 해놓고 정읍은 정읍대로 아카이브 해놨다고 쳐봐요. 그럼 100년 후에 100년 전 농민운동사를 연구하는 한 대학원생이 이걸 보고 싶어. 그래서 익산 기록관에 찾아가가지고 저 왜냐면 농민회가 익산하고 정읍이 셌거든요. 알아주는 농민회였어요. 정읍 익산이. 전봉준 장군 내 후예들 아주 셌던 분들이죠. 그때 영상이나 신문에서 찾아보면 어휴 장난 아니에요. 하여튼 그래서 뭐 익산군 기록관 가가지고 그 당시에 익산군 농민회의 활동 자료들을 좀 보고 싶습니다 하면 쫙 디지털화되어 있는 거를 자 몇 번 만에 들어가셔서 몇 번자를 열람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 상상해보면 너무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그때 들었어요. 이게 광역시 기록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국으로 다 만들어야 돼요. 기초까지 기록관을 다 만들고 이걸 다 공공에서 책임질 수가 없잖아요. 유성구는 유성구 기록관을 행정자료와 주요 단체, 시민단체를 비롯하여 주요 유성구 내에 있는 단체들 중심의 기록들을 아카이브하는 걸 공공에서 맡아주고 이런 안녕마을 같은 데는 마을 기록관이 민간 영역에서 도서관처럼 만들어져야 된다. 만들어지고 그거를 공공에서 일정 정도 도서관 지원하듯이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마을에 이사 오는 나 여기 원동으로 이사 와서 살까? 해서 집 보러 와서 부동산 가는 것처럼 부동산에 가서 시세를 알아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마을기록관 어디 있어요? 해가지고 마을기록관에 가서 마을기록관을 쭉 둘러보면서 아, 이 마을은 나하고 코드가 맞는데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세상이 오는데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기록의 사실 중요한 지점이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기록에 대한 관심이 막 지역마다 막 어르신 자서전 쓰기 지원해주고 뭐 막 30년사 만들고 50년사 만들고 오늘처럼 이렇게 우리 기록해 볼 거예요. 막 이거 강의해 주세요. 이런 건 막 늘어나는 이유가 기록은 민주주의인데 민주주의라 주창을 하는데 이게 사회적으로는 어떤 상황이었었냐면 그 분권과 자치가 막 얘기될 때 분권과 자치가 막 이 분권이라는 게 사실은 이 중앙 집중화된 서울 중심으로 중앙 집중화된 거를 나누자는 거였잖아요. 이 분권이 얘기되고 그 다음에 지금 주민자치회로 달라졌지만 이전에 김대중 대통령 때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거를 막 시범사업을 했잖아 5년. 그 주민자치위원회 막 얘기할 때도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똑똑하신 분들이 이렇게 설정을 한 거예요. 대한민국이 앞으로 살려면 분권과 자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살 수 없다. 지금 막 얘기 나오는 인구 소멸, 인구 절벽 이게 다 이때는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막 20여 년 전부터. 그래서 대한민국이 살 길은 분권과 자치야. 혁신도시 만들어야 돼. 그래가지고 막
그 방위사업청 대전에 내려보내는 것처럼 뭐 한정 어디로 가 막 해가지고 공공연히 막 내려보냈잖아요. 근데 이제 실패죠. 절반의 성공이라고 얘기를 해야겠다. 절반의 성공. 그때는 원래 주요 기관들을 한 두세 개씩 묶어서 내려보내려고 했어요. 두 개씩 막 두세 개씩 묶어가지고 그거 하나가 어떤 자족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만큼의 분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데 또 우리가 이게 너무 잘 되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 이게 너무만 잘 되는 꼴도 못 보잖아요. 이제 막 난리가 난 거죠. 왜 저기는 주고 우리 안 주냐 막 하니까 원래 두세 개씩 내려보내셔야 되는 것들이 하나씩 찢어지는 거죠. 그럼 여기도 하나, 저기도 하나. 그럼 일정 정도의 자족 기능이 수행이 되려면 규모가 필요하잖아요. 이 규모가 안 이루어지고 이게 다 분산되어 버린 거예요. 이 규모가 유일하게 이루어진 곳이 그나마 이제 세종이죠. 근데 세종도 뭐 이제 평가를 하자면 다양한 평가들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하여튼 성공과 실패 여부를 떠나서 방향성은 그러했다. 방향성은 그러했던 것이고 특히 이제 여러분들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던 건 이 자치 문제라는데 이게 이제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걸 통해서 이거를 실현해 보려고 했어요. 당시 김대중 대통령 정부 시절에 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최초 기획은 굉장히 급진적이었어요. 그때 동사무소에 공무원도 다 철수시킨다고 했어요. 면사무소 공무원들도 다 철수시키고요. 그 자리에 주민들이 들어가서 주민자치위원장이 동장 역할을 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치를 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국민들이 반대했죠. 그러니까 국민들의 정서보다 정부 정책이 너무 앞서갔던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특히 면 단위 주민들이 제일 반대를 심하게 했는데 반대 이유가 좀 되게 단순한 것들이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네트워크가 잘 되는 데가, 그러니까 인터넷이 발달된 데가 아니니까 그때 시골 면 단위에서 주민들이 반대했던 제일 이유는 내가 그러면 주민등록번호대로 하루에 몇 대 들어오지도 않는 버스를 타고 군청이 있는 읍내까지 나가야 되냐? 이게 불편해서 안 된다. 이게 제일 반대 이유였어요. 그 대신에 그때 당시에 업무 분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군과 면에서 했던 업무 분장들을 확 바꿔요. 그래서 면사무소에 있던 그리고 동사무소에 있던 수많은 업무들을 다 가져가요. 대민 직접 서비스가 아닌 것들을 다 그 군하고 구에서 가져가고 직접적인 대민 서비스만 동과 면에 남겨놓고 대신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해당 면과 동에서 해야 되는 주요한 결정들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게 해요. 민주적으로. 이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근데 5년이 딱 신원사업을 했는데 실패했어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주민자치를 해본 경험이 없어요. 근데 학력 수준이 높아지고 어쨌든 간에 경험과 학습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것 없이 좋은 제도와 시스템만 갖다 집어넣는다고 해서 이게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냥 몇몇 그 지역의 토호들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민주주의가 실패한 거죠. 그래서 이걸 뼈저리게 반성을 해서 지금 현재 시범사업 또 진행하는 건 주민자치회라고 이름을 바꿨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라 주민자치회. 주민자치회를 시행하면서 가장 요점적으로 주안점을 뒀던 게 뭐냐면 원하는 주민이 최대한 다양하게 주민자치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자발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시행을 했는데 유성은 제가 알기로는 뽑기한 데가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활동하신 분들은 다 신청하세요 해가지고 큰 함에 한 100명 신청하면 다 집어넣고 막 해가지고 40명을 이렇게 뽑아서 동장님이 네, 뭐 그렇게도 한 데도 있고 해가지고 최대한 많은 이게 살짝 좀 뭐 뒤로 가는 경향도 있긴 한데 여하튼 이게 핵심이었어요. 근데 주민자치회도 그렇고 분권과 자치도 그렇고 특히 도시재생 뉴딜 사업하는 과정에서 주민협의체가 되게 중요했죠. 주민협의체가 되게 중요하게 그 전까지는 도시재생 사업에서는 주민협의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근데 도시재생 뉴딜로 가면서 그 지역의 재생을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라는 게 기본 원칙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끝난 뒤에도 이 재생사업이 영속성을 가지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마을거리 사회적극정조합을 만들어가지고 진행을 하라는 게 그래서 이게 탄생을 한 거잖아요. 근데 아쉽게도 이게 이 머릿속에 그렸던 그림처럼 거의 퍼펙트하게 잘 돌아간 데는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전국에. 아쉽죠. 아쉽는데 이 모든 것들의 영역에서 핵심은 결국은 주민 참여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죠. 근데 도시재생 사업 말고 분권과 자치 말고 또 다른 게 하나가 이제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마을 사업이 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 사업비도 이 비슷한 사업비를 받으신 거죠.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
이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돈을 많이 쏟아붓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그렇게 소기의 성과들은 있지만 기대했던 것만큼 짧은 시간 안에 뭔가 와 할 만큼의 성과들을 못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이거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거 뭐 돈만 자꾸 쏟아붓고 성과도 없는 거 그만해야 되지 않아? 이런 의견도 나올 정도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사실 공동체, 도시재생, 분공론 가치 이 모든 것의 사실 핵심은 주민 참여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주민 참여 역량이에요. 주민 참여 역량이고 또 다른 키워드 중에 하나인 이 마을은 이제는 전 지구적으로 볼 때 대안공간이 되어있어요. 대안공간. 여러분들에게는 삶터지만 단순하게 삶터일 뿐만이 아니라 이제 대안공간이 되어있어요. 지구는 지금 수많은 위협이 놓여있잖아요. 맨날 막 기후위기다, 막 코로나도 터지고 막 장난 아니잖아요. 이것저것 지구가 막 이게 우리는 잘 늙어 죽을 것 같은데 막 저기 뒤에 있는 저렇게 젊은 청년들은 도대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니면 저기 애들 공간에 모여있는 저 어린이들은 실제 어떻게 살지. 실제 저희 어머니가 시골에서 초등학교밖에 졸업 못하신 그 이제 80 다 되신 노인된 양반인데 코로나 터지고 막 미세먼지 막 하고 할 때 손자 저에게 아들 이렇게 데리고 가면 어머니가 우리 아들 손을 붙잡고 저 옆에서 여기 있으면 이렇게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미안하다고 그랬다는 미안하다고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를 이렇게 망쳤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 손주 자라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손주가 살아갈 이 세상이 너무 끔찍하게 느껴지시는 거예요. 어머니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거니까. 어머니 어렸을 때 뭐 미세먼지 걱정을 하셨겠어요. 코로나 걱정을 하셨겠어요. 어머니 표현대로 아이고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역병이 돌고 코로나19가 엄마한테 역병이었다고 역병이 돌고 이런 막 걱정을 하시니까. 근데 세계 유엔기구나 다양한 국제기구에서 이걸 해결하려고 밤낮으로 노력을 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수많은 연구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이것을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은 마을밖에 없다. 근데 제가 오늘 무슨 좀 잘난 척하면서 하는 얘기 같은 이 모든 것들이 저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작년에 대전에서 열렸던 UCLG 총회에서 전국에서 모인 도시 리더들이 한 목소리를 다 얘기한 거예요. 한 목소리. 이제 이렇게 가야 된다. 세상은. 안 그러면 지구는 멸망 앞에 어떻게 못할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한 이 주민참여 역량에서의 핵심은 바로 이 마을 공동체예요. 마을이 공동체성을 갖지 못하면 주민참여는 불가능해요. 이게 불가능해요. 근데 재밌는 게 이제 그렇다면 왜 우리는 마을이란 낱말을 쓸까? 어운동은 마을일까요? 근데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어운동은 마을이 아니에요. 마을이라는 말하고 비슷한 말이 뭐가 있죠? 동네. 어운동은 동네일 수도 있어요. 근데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마을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주로 시골에서라고 설명했어요. 주로 시골에서 집과 사람이 모여 사는 곳이 마을이에요. 처음에 이 사업 시작했을 때 초창기에 이거 막 섞어서 썼어요. 마을 만들기 사업, 동네 가꾸기 사업, 동네 만들기 사업 막 섞어서 쓰다가 어느 시점에 다 마을로 통일했어요. 우리 마을이라고 하자. 그 이유가 뭐냐면 주로 시골에서지만 그래도 마을이 갖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에서의 상징성이 있어요. 이 중에 아파트에서 태어나신 분 계세요? 아파트에 태어나셨어요? 도시 여자시고. 아파트 살다가 태어난 거 말하시는 그렇죠. 아파트에서 자연분만 하진 않잖아요. 병원 산부인과에서 태어났겠지만 여하튼 요즘 애들은 골목이라는 말 잘 모른다면서요. 아파트인데 골목이 없어요. 그러네. 네. 단지와 단지 사이를 골목이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도시 애들은 골목을 몰라요. 재밌는 건데 왜 마을이라는 낱말을 썼고 우리가 지금 왜 마을에 집중을 하냐면 대한민국이 지금 같은 이 모습을 갖춘 건 1960년대를 넘어서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을 할 때 우리나라를 어떻게 잘 살게 만들까, 잘 살아보세요가 유행할 때잖아요. 새마을운동 막 하고 그럴 때 대한민국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실상 농업을 포기했어요. 그때 우리는 화학 중심의 공장 만들어가지고 수출을 할 것이다라는 핵심이었잖아요. 그거는 반대급부로 농촌 사회에 대한 신경을 쓰지 않겠다는 얘기였었어요. 그러니까 농업으로 승부 보진 않겠다는 거였죠. 그리고 농촌을 막 밟을 거야 막 이런까지 생각 안 했지만 여하튼 신경을 안 썼던 거죠 농촌은. 그래서 이제 벌어진 현상 중에 하나가 뭐였죠? 도시로. 그거를 4글자로 사회 시험에 많이 나왔던
우리 젊은 친구들도 배웠나? 이촌형. 네, 이천양도. 지금 사회시간에 시험 나오고 그랬어요, 이거? 네, 많이 그래요? 이거 처음 이제 듣는 말이요. 한자로 막 써주면 멋있을 텐데. 이제 시골을 떠나서 도시로 이제 향한다는 거죠. 대한민국은 이때부터 다 도시로 했던 거예요. 서울이 저 난리가 난 서울 경기 지역에 2천만이 산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죠. 배웠으면 이게 우리가 물에 떠 있는 배웠으면 이렇게 기울어 갖고 벌써 침몰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말이 안 되죠. 서울로 가다 지친 사람들은 이제 대전으로 남고, 그렇죠? 대전에 남고. 나머지 이제 군 면들은 지금 되게 심각해요. 시골에 가보시면, 고향이 시골이신 분들은 가보시면, 와 진짜, 네, 엄청나요. 그래서 이촌혁명 때문에 마을은 다시 깨졌죠. 그러면서 이제 도시가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대한민국의 본격적으로. 대한민국의 도시는 많지 않았지만 지금은 대한민국 국민의 거의 90% 이상이 도시에 살아요. 하다못해 구원이면은 부여읍에라도 살아요. 이제 면들에서 이제 다 읍으로 나오죠. 살차례 이렇게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이 도시로 해서 전국이 다 도시로 변하면서 이 도시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어마무시했죠. 도시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뭐가 있을까요? 쓰레기, 그렇죠. 환경 문제, 교통 문제, 주택 문제, 뭐 도시빈민 문제, 빈곤, 도시빈민 문제. 요즘 젊은 부부들은 또 육아 문제. 네? 우리 어르신들 걱정이잖아요. 애를 낳아서 키울 수가 있어야 할지. 육아 문제, 이게 다 도시에서 벌어진 문제들이란 말이에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처음에는 다양한 재정을 투입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대한민국은 늘 이런 식이었죠. 돈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했고 실제로 일정 정도 성공도 했어요. 대한민국 50년 동안 급성장해갖고 잘 살고 있잖아요. 소고기도 이제 맘만 먹으면 먹을 수 있고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처럼, 그래서 공무원 직군 중에 보면 제일 많이 늘어난 직군이 어떤 직군인지 아세요? 복지죠. 그렇죠. 복지죠. 사회복지 공무원들 엄청나게 늘었잖아요. 사회복지 공무원들 엄청 늘리면 굶어 죽는 사람 없을 줄 알았는데 있잖아요, 여전히. 막 애 안고 막 끔찍하게 막 아파트에 뛰어내리고 못 살겠다고 뛰어내리고 엄청, 지금도 보도되는 것만 그 정도니까 보도 안 되는 것까지 하면 지금 대한민국이 엄청 부자 나라인데, 세계 막 손가락 몇 손안에 되면 10손가락 안에 드는 부자 나라인데, 이런 부자 나라에서 굶어 죽고 못 먹고 살겠다고 뛰어내리고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재정과 시스템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범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CCTV 늘리고 경찰 병력 늘리고 순찰 늘리고 해도 엊그저께도 막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여자 해코지해가지고 또 붙잡고 이런 일이 안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똑똑한 사람 생각을 해본 거죠. 왜 이럴까? 이게 왜 재정과 시스템으로 해결이 안 될까? 그러던 와중에 누군가가, 이건 확인된 사실은 아니에요. 이러던 와중에 누군가가, 제 추정, 누군가가 옛날 자기가 살았던 마을을 떠올렸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았던 마을 모습을 한번 볼까요? 뒤에는 산이 있었죠. 뒤에는 이렇게 산이 쫙 있었고, 산에서는 이렇게 계곡물이 흘러가지고, 지금 큰 마을 같은 경우에는 계곡물을 막아서 저수지 만들고, 작은 마을은 둔벙 파고, 산자락에 붙어서 집을 이렇게 짓고, 앞에 좋은 땅에는 문전 옥탑을 만들고, 마을 진입로가 이렇게 있고, 그죠? 여기에 이렇게 신장로가 지나가고, 신장로 아시죠? 신장로에서 마을로 들어가는 길에 둥구나무도 하나 심어놓고, 장승이나 솥대도 만들어 놓고, 여기 건너에도 또 논이 있고, 여기에는 이제 계곡에서 막 흘러나온 물이 냇물처럼 이렇게 막 흐르고, 이런 게 마을이었잖아요. 네, 좀 잘 사는 마을. 제가 살았던 마을이 다 이렇게 생겼거든요. 산, 집, 문전 옥탑, 뭐 산에는 막 밭도 있고, 문전 옥탑도 막 있고, 이렇게 그리고 냇물, 또 여기도 막 논, 신장로. 이 마을에 살 때가 지금보다 훨씬 못 살 때일 거예요. GDP나 아니면 개인의 어떤 이런 거 봐도, 저도 어렸을 때 먹고 싶다고 소고기 먹었던 세대는 아니니까. 근데 제가 어르신들 앞에서 꼭 이 질문들을 하는데, 막 가끔 60, 70대 어르신들 모이는 데 가서 강의할 때도 있어요. 이렇게 살던 시절에 본인이 사시던 동네에 굶어 죽는 사람 있었던 분 손들어 보세요. 아니, 우리 동네에 김씨가 굶어 죽었어. 경험 없거든요. 물론 이 시절에도 우리가 안 보던 어딘가에서 굶어 죽는 사람도 있었겠죠. 각설이도 있었고 거지들도 있었으니까.
하지만 최소한 마을살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지금 아파트 단지에서 뛰어내리는 것처럼 이 마을 안에서는 최소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없었거든요. 왜 범죄 문제가 있었나요? 뭐 교통 문제, 쓰레기 문제가 있었나요? 환경오염 문제 없었거든요. 육아 문제가 있었나요? 여기서 유치원 다니시는 여기 유치원 다니셨어요? 부자 동네죠. 아니요. 유치원 나온 여자예요. 그러네. 맞아, 유치원 가는 거. 저도 못 다녔는데. 대단하시다. 이때 이런 마을에 살던 사람 중에 유치원 다니는 사람은 없죠. 유치원이 없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저 6, 7살 먹었을 때 우리 엄마가 시장에 갈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뜨문뜨문 오는 버스를 타고 시장에 나가시면서 영원아 엄마 시장 갔다 올 테니까 놀고 있어? 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럼 전 동네에서 이제 애들하고 뒷산에서 놀고 내tuk 뛰어다니면서 놀고 막 놀다가 점심때가 되면 엄마들이 이제 집에서 밥 해가지고 누구야 막 부르시잖아요. 밥 먹어라 막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멀뚱멀뚱 서 있는 거죠 친구 옆에. 그럼 이제 여기서 주민 그 친구 엄마가 물어보고 용원이도 밥 먹으러 가야지. 엄마 없는데요. 어디 갔어요? 시장 가셨는데요. 그래? 일로 와. 그래서 데리고 가시잖아요. 데리고 가서 밥 먹이시잖아요. 친구랑. 이때 제 친구 엄마가 유독 착한 분이라고 그랬을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수가. 정서가 그렇죠. 이 핵심 정서가 뭐였냐면 신뢰예요. 신뢰. 간식. 우리 애가 나 없이 혼자 놀고 있어도 용원이 엄마가 데려다가 밥을 먹일 거야 라는 신뢰예요. 이런 정서를 조금 힘든 말로 하면 사회적 자본이에요. 대전에 이 사회적 자본 지원센터가 있죠? 네. 이 사회적 자본이라는 좀 힘들게 느껴지는 이 낱말에 그 내용이 결국 이거예요. 사회적으로 이러한 신뢰가 얼마만큼 쌓여 있는가.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거를 조금 더 단순화시켜서 얘기하면 이때 당시에 우리가 살아냈던 이 마을이 공동체성이 살아있던 마을이에요. 이게 공동체성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거를 막 사회학적으로 좀 더 깊게 들어가는 뭐 이런 거를 농업형 공동체 막 이렇게 분리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때 살았던 주민들이 유독 지금 주민들보다 착해서 공동체성이 살아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것만은 아니에요. 이제 농업형 공동체라고 얘기했잖아요. 대한민국의 과거 이런 농업사회는 공동체성이 없다는 얘기는 다 같이 굶어 죽는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 집 모내기 할 때 혼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을이 함께 나서야 돼요. 벼베기 할 때도 마찬가지, 콩타자 할 때도 마찬가지. 서로 품앗이를 해주지 않으면 농업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어떤 강제성의 기인은 공동체성의 회복, 그러니까 유지, 형성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중요하지만 오늘 이야기에서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따로 떼놓고 보고 그것 없이 이러한 공동체성이 살아있는 게 그때 우리가 도시화를 통해서 겪었던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단초였던 거예요. 결국은 대한민국이 50년 압축 성장을 막 콱 해오면서 돈을 많이 벌기도 했지만 잃어버리고 아니면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정부에서 공권력을 동원하거나 제도와 법으로 만들어지는 거 말고 주민들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비용도 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주민 참여 그 사업들에 공공자금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공공자금은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썼을 때 발생하는 편익, 베네핏이 주민들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공공성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주민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해보자 해가지고 이거를 딱 정리한 게 주민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해보는 일련의 과정들을 주민 스스로 하게 하는 것. 이것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의 더 큰 미래 비전도 어떻게 보면 이거에 정점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이게 도시재생 파트, 도시재생 사업 영역에서 딱 만들어졌지만 사실은 행정학 교수들이나 전문가들은 지금 이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의 형태와 유사한 꼴의 마을관리 조직을 되게 심도 깊게 연구하고 있어요. 우리 사회가 이게 앞으로 잘 나가면 마을마다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 도시생을 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다 만들어지고 막 쓰고 있는 행정비용의 공공비용, 행정비용의 상당 부분들이 이 마을 사회적 기업으로 이관이 되면서
마을 주민들을 고용하고 마을 주민들이 그 마을 안에서 스스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는 구조들을 만들어가는 마을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마을에서 주민자치가 일어나고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핵심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마을 공동체가 이 안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이 안에서 마을의 비전을 설정하고 이 모든 것들이 착착착착 맞아 들어가기 시작하면 대전에 지금은 아파트형 마을, 주택형 마을로 딱 양분되어 있는 다 똑같잖아요. 어느 마을에 가나? 이게 이제 엄청난 다양성을 가진 마을들로 변모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정말 그때 만들어진 마을기록관에서는 이사 갈 때 그 마을기록관을 가보고 여기 나하고 코드가 맞아 라는 얘기가 실제 나올 수 있죠. 이 마을은 어떤 거에 주안점을 두고 있고 이 마을은 어떤 거에 주안점을 두고 있고 이 마을은 아이들이 많이 살아서 아이들이 마음껏 실컷 뛰어놀 수 있는 거에 주안점을 둔 마을 미래 비전을 설계하고 있고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에서도 그 중심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고 이 마을에는 70대, 60, 70대 어르신들이 많아가지고 어르신들이 노년을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거에 마을관리에 어떤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제가 그곳에 가서 사는 거예요. 이게 다양성이거든요. 이런 다양성들이 만들어지겠죠. 그런 측면에서 주민들에게 이제 그걸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자, 주민 참여로 이 공동체 활성화를 한번 해봐요. 그 공동체가 튼튼해지면은 벌어지고 있는 마을 안의 수많은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 하라고 뭐 주민들이만 모이기만 해서 밥 먹고 차 마시기만 해도 50만 원씩 드릴게요. 200만 원 줄 테니까 사업 한번 해봐요. 막 이런 거를 그 10년, 20년간 막 해본 거예요. 근데 성과를 낸 마을도 있긴 한데 성과가 안 난 마을도 있어요. 뭐가 문제지? 참여 가치. 왜 그럴까요? 주민 참여 가치. 저 주민 참여 왜 적을까요? 저 양반은 기록 얘기 해달라고 했더니 왜 와가지고 마을과 공동체 얘기만 저렇게 했을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기록의 본격적인 얘기 두 번째 시간에 할 거고요. 이게 왜 안 되냐면 공동체라는 게요. 우리 다 모여가지고 막 맥주 마시는 거예요. 시작. 우리 같은 마을에 사니까 우리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내일부터 우리 친하게 지내요. 알았죠 여러분? 하고 간다고 해서 친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까지 그런 식이었어요. 공동체 사업. 그러니까 공동체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이 공동체 구성원들이 어떻게 해서 공동체가 형성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유사한 고민이 사실은 마을 신문이었어요. 그 유사한 고민. 그리고 그 유사한 고민이 주민 모임이었어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주민이 한번 모여보세요 라고 한 것들이 이러한 유사한 고민의 결과였거든요. 근데 이걸 더 깊숙이 설명하지 못했어요, 주민들이. 그러니까 주민들의 공동체 역량, 주민 참여 역량은 이것에 대한 경험과 학습이 뒷받침되어야 했는데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는 경험과 학습이 뒷받침되어야 했는데 이 경험과 학습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부터 먼저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대전 사회적사건지원센터의 대표 사업으로 마을계획 수립 사업을 꼽아요. 정말 잘한 사업이에요. 마을계획 수립 사업. 그러니까 마을계획 수립 사업은 당장 성과를 낼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공동체가 형성되지 않으면 주민 참여 역량이 쭉 성장하지 않으면 마을계획 수립과 같은 고도의 사업들을 진행하기 힘들어요. 마을계획 수립 사업은 무슨 얘기냐면 여기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 마을이 어떤 마을이 되었으면 좋겠는지를 우리 주민 스스로 결정해보자. 결정한 다음에 그런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지역에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고 어떤 사업들을 해야 될까를 결정해요. 결정해서 주민총회를 통해서 민주적으로 1순위, 2순위, 3순위 정해가지고 우리 이것부터 하자. 그러면은 작년에 주민참여 예산제 깎기 전까지는 그래? 그러면 시에서 적게는 2~3천만 원, 많게는 1억씩 줬어요. 예를 들면 신성동 같은데 어린이 그 놀이시설 교체하고 공원 새로 만들고 한 것들 있잖아요. 그게 이 사업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 프로세스는 완벽하죠. 주민들이 모여서 스스로 마을 조사도 해보고 우리 마을에 이런 게 있었구나. 그걸 토대로 마을에 대한 이해를 높인 상태에서 우리 마을의 비전을 설정해보자. 우리 마을은 어떤 마을이 되었으면 좋겠어? 를 확정하고 같이 합의해서 확정하는 거예요. 확정하고 이런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까? 이걸 해내는 이 프로세스 아주 우수하잖아요. 근데 제가 첫 번째 해에 몇몇 마을들을 쫓아다니면서 이 마을계획 수립 사업을 봤거든요. 거기에 가서 이 유사한 강의도 막 해드리고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주택 중심으로 이 사업들을 진행했는데 동구건, 중구건, 서구건 마을 총회에서 나오는 마을의 우선 해결 문제가 다 똑같아요. 주민들이 주장하는 첫 번째 문제가 뭘 것 같아요? 마을이 해결해야 될 첫 번째 문제? 주차장. 그렇죠. 주차 문제. 두 번째 문제는 쓰레기 문제.
이게 1, 2가 바뀌긴 해도 동구에 있는 마을이건 중구에 있는 마을이건 서구에 있는 마을이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참 신기하고 재밌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혼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마을에 사는 주민들이 스스로 우리 마을이 어땠으면 좋겠다라고 상상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어운동에 사시는 우리 주민들은 우리 어운동이라는 마을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거 상상하는 거 되게 쉬울 것 같죠? 어려워요. 이거 되게 높은 지성이 필요한 일이에요. 많이 배우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가방끈이 긴 거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이거 제가 그래서 지식이 아니라 지성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이거 굉장히 높은 지성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마을이 어떤 마을이 되었으면 좋겠어, 이게 되게 추상적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어운동은 예를 들면 어운동은 맑은 공기 속에서 마을 구성원 모두가 마음껏 걷고 뛸 수 있는 그런 마을이 되었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추상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 추상적으로 나온 마을의 비전을 그 마을 주민들이 다 이해해야 돼요. 거기서 막 그게 뭔 소리요, 그게 뭔 뜬구름 잡는 소리,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걸 말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게 지성이에요, 지성. 근데 이거 대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아요. 이거는 이게 슬슬 기록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아실 것 같으시죠? 근데 지금까지 마을 구성원들은 이걸 함께 공유하고 함의할 수 있을 만큼의 지성을 기른 적이 없어요. 이 대한민국 마을은 대부분 다 베드타운이잖아요. 저도 사는데 옥계동이지만 옥계동에 대해서 잘 몰라요. 물론 저는 대전여지도라는 기록 작업을 했기 때문에 옥계동을 기록해 본 적이 있어서 옥계동을 다른 그 직장인들보다 많이 알지만,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와서 자고 술도 옥계동에서 안 마시잖아요. 직장 근처에서 마시고 택시 타고 어두운 밤골목만 기억하고 집에 와서 자고 그러고 만약에 집에 있는 사람도 아침에 아이 어린이집 유치원 버스 태워서 보낸 다음에 그 근처에서만 그냥 이렇게 노니까 우리 마을 전체를 상상해 볼 수 있는 경험과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주민 참여가 중요하다고 그런 사람들을 갑자기 모아놓고 우리 마을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 상상해 보세요 하고 퇴근하면 이 미치고 팔짝 뛰는 노릇이죠. 그러니까 최대한 나오는 상상이 우리 집 앞에 주차하기 진짜 힘든데, 내 경험의 바운더리 안에서밖에는 상상이 안 돼요. 그렇게 이렇게 해놓고 사업을 평가하는 사람들은 거봐, 주민들은 못한다니까, 주민들한테 맡기면 안 돼, 우리가 해야 돼 라는 엉뚱한 결론에 도달하죠. 이건 엉뚱한 결론이에요. 이거는 아이를 잘못 키우는 방식하고 똑같은 결론이에요. 이런 문제들이 지금까지 수도 없이 반복되는 오류를 겪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기록이라는 것이 마을 안에 이렇게 툭 튀어오른 것은 사업 주체나 사업 공모 단위에 따라서는 왜 기록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사업으로 이걸 바라보는 측면이 있는 곳도 있지만, 반대로 이 길을 가는 중요성에 대해서 인지하는 것도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록은 민주주의라고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기록이 돈 없는 사람, 권력 없는 사람, 지역과 서울을 나누지 않고 일상화 되었을 때 이것이 가능해져요. 왜냐하면 기록은 그 자체로 권력이기 때문이에요. 기록되지 않는 것은 기억하지 않아요. 쉽게 얘기해서 문자는 엄청난 권력이었잖아요. 예전에 문자에 대한 습득이 일반적이지 않을 때 성직자들이 팔았던 게 뭐예요? 천당권 같은 거 팔았대잖아요. 우리 세계사 시간에 배웠죠? 이렇게 천당 갈 수 있는 권리증을 신도들한테 막 팔았대잖아요. 비싼 가격에. 그럼 신도들은 그걸 샀대요. 지금 우리 입장에 생각해보면 저런 멍청한 짓을 왜 했을까? 저걸 믿고 샀다고 싶지만, 그 당시에는 그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성직자밖에 없으니까, 자, 성경 몇 장 몇 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못 믿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곧 문자에 대한 해독은 권력이었어요, 권력. 이 권력이 분산되는 게 민주주의잖아요? 그러다가 문자가 일반화되었을 즈음에야 비로소 민주주의에 대한 담론을 형성할 수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이 기록은 곧 권력이고, 반대로 얘기하면 기록의 일반화가 결국 민주주의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흐름은, 대한민국의 흐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흐름은 주춤할 때도 있고 살짝 뒤로 물러날 때도 있지만 결국 방향성 이렇게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어느 순간에 어운동의 미래는 어운동 주민들한테 결정하라는 결정 권한이 점점 확대될 거예요. 어운동 동장님을 이 중에서 누군가 하는 날이 올 거라니까요, 정말로.
출마하셔서 주민들 직선제로 그래서 어원동 동장이 집행해야 될 1년 예산이 수십억 정도가 될 수도 있어요. 정말. 그 수십억을 집행하는데 어원동 주민자치회에 모여 함께하고 있는 주민들이 이렇게 분과별로 배정하고 그 분과별로 어떤 사업에 얼마를 쓸지를 또 막 이렇게 하고 이 사업들 중에 마을거리 산지협동조합에 얼마를 줘서 마을거리 산지협동조합이 어원동에 어떤 서비스들을 집행할지를 결정하고 하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늘 그렇듯이 이게 제도가 앞서갈 수는 있어요.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차곡차곡 기록 작업을 해야 됩니다.